되게 저는 굉장히 낯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낯선 자리고 또 이런 기회도 많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좀 소박하게 서로 얘기가 나오다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점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양학을 한번 다 엮어내자는 프로젝트로 커졌어요. 조성환 박사님께서 그 처음에 논의했을 때 얘기를 좀 아는데, 아무튼 이 수양학이라는 표현이 일단은 본문을 제가 일부러 원고를 가져온 게 이 자리의 성격을 잘 몰라서 원고를 가져왔고요. 원고를 좀 참고하면서 제가 보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수양학의 범위에 대해서 벌써 처음에 논의가 앞 자리에서 이루어졌는데, 본 강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수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불교 전통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이 말씀이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수행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제 나름대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행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불교에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삼법인, 보통 부처님의 법문을 삼법인으로 표현할 때 재행무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행은 생멸 변화하는 모든 유의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열반법이죠. 무의법만 제외하고는 다 생멸 변화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큰 의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 변한다, 이렇게 쓸 때 쓰고 있고요. 또 오원의 색수상행식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흔히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현상세계 대상에 접응했을 때 무수히 많은 마음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행이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쓰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어떤 형성되고 있는 모든 작용들 행이라고 쓰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12연기의 행이 또 나오잖아요. 모명행. 그때 행은 이제 업과 같은 개념을 써요. 불교에서는 이제 본인이 내 심신 작용은 다 업으로 작용하거든요. 신구의 삼업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가 이제 업보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을 닦는다라는 의미는 본인의 심신 작용을 온전히 닦아서 그 심신 작용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차단하고 또 긍정적인 선업을 짓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보통 선호하고요. 원불교에서도 이제 불법의 연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 외에도 유교, 도교 등의 동아시아 전통 3교 영향을 두루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좀 보면 아시겠지만 근대 교육의 장점들 같은 거 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 뭐 수도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나가서 교육, 뭐 훈련, 공부 이런 표현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요. 수양에 이제 과목들이 있잖아요. 과목. 그러면 이제 그 과목을 훈련 과목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력 고시, 학위 등급, 요즘은 이제 법위 등급이라는 표현으로 정제는 들어와 있지만 그런 표현도 실제 근대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시대적으로 근대기에도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수양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불교 수양을 말할 때는 그 사막,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세 가지 이 수행 중에 정신수양에 한정돼서 일단 사용하는 경우가 일단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넓게 설명해서 심성수양, 기질수양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내수양, 외수양을 함께 다 수양의 개념에 포괄시켜서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사막의 체계 내에서는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 수양, 연구, 치사를 이 사막을 다 합쳐서는 이제 수행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고요. 하지만 이제 이 수양, 연구, 치사는 모두 개인의 자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수신 공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수신을 포함해서 제가 치국 평천학까지를 모두 넓은 의미의 수행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 또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마음 공부라는 표현, 물론 마음 공부는 소태산 대종사 당대 때 쓰였던 표현이지만 이제 이대 정법사님으로 이제 소태산 대종사의 정통을 이었던 정산종사께서 마음 공부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보편화됐는데 이 마음공부라는 표현도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저 도표를 좀 만들어 놓아 봤는데 이렇게 그 수행을 마음 공부라든지 또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원불교 수양학의 어떤 실천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근대기에 모든 종교에게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실천적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불교 수양학에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대충 그 개념이 이해될 텐데요. 수양, 연구, 취사로 볼 때 취사가 이제 뒤에가 있어요. 근데 취사라는 건 실제로 우리 심신작용으로 그 취하고 버리는, 우리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수행의 한 축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확장성이 높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그다음에 사회, 생태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취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수양 범위가 굉장히 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원불교의 수양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불교의 수양학은 원불교 개창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법통을 이은 정산종사, 대산종사 등의 제자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원불교 수양학이 소태산 대종사의 어떤 생애 속에서 저는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내용을 간단 소개하면서 원불교 수양학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불교 수양학은 소태산의 발심, 구도, 그리고 대각의 과정에서 체득한 자증의 체험과 이어서 제법과 전법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깨달음의 구현 등을 통해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소태산의 생애를 10가지 장면으로 대종사 10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으로 정리하여 밝혀주었는데요. 그 첫 출발점을 우주와 인생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보통 성현의 출발점은 보통 성현의 탄생 혹은 탄생 전의 어떤 일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현의 탄생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진리의 의심을 품은 순간으로부터 성현이 출발한다고 보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세상에 대한 의문 누구나 어릴 때부터 갖게 되고 그 의문이 이제 나중에 본인의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또 우주와 인생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또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미 수양 구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그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산신, 당시 이제 산신제를 지내는 집안 시제를 가서 보시고는 산신에게 산신을 만나면은 이 의문을 풀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한 4, 5년간 정성을 들여서 이제 기도했던 이제 기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산신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처가 결혼을 그때 이제 하시거든요. 결혼하시고 이제 처가에 방문했을 때 조홍전이라는 혹은 박태보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제 둘 중에 어떤 경전인지는 지금 논의가 있지만 그런 영웅 소설들을 보면서 도사들을 만나면 실제로 이 의문을 풀 수 있지 않겠냐라는 또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구사고행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계속 내적으로 이제 성찰하고 침잠에 들어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입정을 거쳐서 대각을 이루게 되고요. 대각 이후에는 제자들하고 저축조합을 먼저 설립하셔요. 그래서 허례 폐지, 금주 구면, 공동 출육 등의 굉장히 실천적인 활동들이죠. 당시로 볼 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본 자금을 마련하시고 그걸 가지고 당시 버렸던 땅을 2만 5천 평이 되는 땅을 개간하시거든요. 당시는 이제 일제의회에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 한참 진행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땅을 개간하게 되면 땅을 소유를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자본이 있는 이제 지주들이나 일본의 일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이렇게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당시 이런
모습을 실제 보여주고 지금도 이제 그 영광에 가보면 이제 그 현장이 있는데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이 땅을 나눠서 다 후손들이 지금도 다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러한 세상의 창립의 기초를 닦는과 동시에 현실에 참여하면서 실천적으로 직접 이런 공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 보였던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제자들하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개벽의 상두소리다 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사람의 제자, 당신을 포함해서 9사람이죠. 10사람이 함께 한 단을 이루어서 산상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법계 인증을 얻게 되고 세상 창립의 정신적 기초를 마련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이 또한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했던 10사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마음이 됨으로써 큰 이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온불교가 갖고 있는 실천성이 굉장히 공적인 측면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탈한 일생은 온불교 수양학의 기본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 발심에서 제기되었던 우주와 인생에 대한 의문이 이후에 큰 의단이 되어서 대각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고요. 이것은 사막 수행 중에 사리 연구의 공부에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문 해결의 과정에서 5년간, 그러니까 만 4년이고 한 5년간 산신 기도를 통해 얻은 일심과 또 이후 모든 분별과 의심을 놓고 깊은 입정에 들었던 과정들은 정신수양의 공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각 후에 보여주었던 구체적인 재중의 과정이 작업치사의 공부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사막이 이제 온불교 수양의 기본 구조가 되는데요. 사막의 수행 체계는 이제 불교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강의 부처님께서 생사고의 고를 벗어나서 열반락에 이르는 길을 8종도로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8종도가 바로 이제 사막의 기본 골격 속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대승불교 같은 경우도 육바라밀을 얘기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사막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선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자성을 중시하지만 이 자성을 중심으로 이제 사막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원불교의 수양연구 치사의 사막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공부법과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양연구 치사의 사막의 경우는 불교 전통의 개정의 사막과 비교해 보면 정시의 공부보다는 동시의 공부적 측면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사막을 비교했던 정산용사 법어의 내용을 좀 인용해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교의 정은 주로 고요할 때 공부에 치중한 반면에 원불교에서는 움직일 때 동시의 공부까지를 포함하여 동과 정 두 사이에 자성, 우리의 본래 본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가 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리연구에서도 이치의 경우, 이치를 대할 때도 대자리와 모자리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대소와 유무를 모두 밝혀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세상 만사의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로움, 즉 인간의 시비예죠. 이 모든 것 그리고 생활과 직업에 필요한 아르마리까지를 두루 밝히도록 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지식도 두루 갖춰야 함을 이 사리연구 공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업치사의 경우도 살펴보면 보통 불교에서는 개를 정과 해의 선행적 공부로 많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순서도 개, 정, 해로 보통 부르는데 원불교에서는 이제 수양 연구 다음에 취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수양력과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 어렵다라고 실행 공부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범위에 있어서도 개가 개인의 지계에 주로 한정되지 않고
수제치평의 모든 작업까지도 빠짐없이 취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활용의 폭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 사막이라는 게 꼭 수양연구 취사의 순서를 꼭 밟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공부도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요하게 있는 그러니까 일이 없는 무사시 같은 경우는 주로 수양 연구가 위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될 시기, 동할 때는 유사시에는 취사를 위주로 해서 불의는 버리고 정의는 취하는 그런 적극적인 실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동과 정을 아울러서 이 사막이 병진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수양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무시선, 무처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법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서가미 부처님과 소탄 대종사께서 살았던 시대나 지역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그 궁극적인 문제의식의 차이가 없지 않았을 거로 생각되고요. 실제로 부처님의 초전 법문에서 밝힌 사성제의 내용과 원불교의 정전의 첫 그 내용이 총서편이라는 편이 있는데 그 편에 이제 개교의 동기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왜 개교했는지에 대한 동기와 또 어떤 우리 교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교법의 총서를 이제 총서편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개교의 동기가 우리 원불교 수양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겸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성제는 이제 고통과 또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난 상태, 그리고 그 괴로움을 벗어난 알 수 있는 방법, 이 네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고제, 집제, 멸제, 도제가 하나의 세트가 돼서 완성된 하나의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는 이 네 가지가 함께 얘기되어야만 온전하게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부처님께서 뛰어난 점도 바로 이 고통의 원인만 밝힌 것이 아니고 고통이 해결된 상태인 열반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줬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통은 보통 이제 생로병사로 하는 사고하고, 구하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고통, 또 사랑하나 떠나야 되는, 헤어져야 되는 고통, 또 미워하나 만나야 되는 고통, 또 오음 선고는 색수상행식을 오음이라고 하니까요. 오음이 굉장히 치성한 고통. 사실 이 8고 중에 이 마지막 오음 선고가 이 앞에 모든 걸 다 함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별도로 놓고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8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이제 개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고통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의 목적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 해탈을 성취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고요. 물론 그 방법은 이제 그 8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8정도의 정의라는 개념은 다른 표현하면 중의 개념하고도 상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 전통의 이제 수정주의, 정을 위주로 한 수정주의와 또 당시 육사위도라고 지금 불리는 비정통파죠. 의 고행주의는 주로 계를 위주로 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정과 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를 정점으로 한 중도주의에 입각해서 이 8정도를 제시해주고 계시다. 그래서 사막의 체계가 이제 부처님의 수행 중에 특히 요즘 윗바사나라고 많이 얘기되고 있는 관법이죠. 관법이 추가되면서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갖춰졌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공부법이 당시에는 개인의 어떤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데 초점을 두고 주로 활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소탄의 개교의 동기에서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겪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어떤 모든 생명의 고통에 훨씬 더 주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한마디로 이제 파란 고해라고 명명하고 계시는데요. 또 괴로움의 원인을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가래나 또 더 들어가서 근본 무지라고 할 수 있는 무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화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라고 밝히면서 현대의 어떤 물질 문명의 굉장히 급속한 발전, 그것과 맞물려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소외, 이것들을 오히려 지금 현재 인간이 또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 겪고 있는 이 파란 고해의 어떤 근본 원인이라고 이제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제 해결책도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에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온불교 사막은 훨씬 어떤 문명사적인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게 개교의 동기고 이것이 곧 온불교 수양의 공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온불교 표에는 이제 물질의 개벽 등의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신을 개벽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표현된 게 지리적 종교의 신앙, 신앙의 혁신이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이제 수행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온불교 고락관의 특징은 첫 번째, 구제의 대상에 있어서 생사고락의 개인으로부터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이 이루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그 적용의 범위도 개인의 심적 고통 뿐만 아니라 현실적, 물질적, 사회적, 생태적 이런 고통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안으로 사막 수행,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내적, 심리적, 개인적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측면과 함께 밖으로는 네 가지 은혜, 그러니까 사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사은에 보온하고 네 가지 이제 인간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원리가 또 있습니다. 네 가지 사요,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라는 네 가지 평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과봉의 신학문에 포함시켜서 가정사회, 국가, 세계 등 외적, 현실적, 사회적 고통을 벗어나도록 하는 흔히 말하는 관계치유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교리의 체계도 잡고 실제로 실천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이제 사막을 병진함과 동시에 이와 사를 병행하고 영과 육을 쌍전해서 도학과학을 조화시키는 그로 인해서 광대문양한 낙원을 건설하자는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수양의 폭을 개인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폭을 넓혀서 설명하게 되니까 아까 이제 논의했던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논의가 가능했던 건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유불도의 3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주체로 했지만 유가적 전통을 굉장히 더 중시했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최초 법어에도 보면은 수재 치평의 원리에 따라서 법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출가 개념을 쓰고 있지만 이제 출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불가의 출가 개념은 좀 세속의 문제를 벗어나서 자는 취지가 좀 강하다면 아무리 이제 흔히 말하는 왕가의 어떤 복락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속 일인 것이죠. 그걸 벗어나자는 취지가 있다면 육아에는 출세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신한 다음에 제가 치고 평천을 통해서 그걸 실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온불교 출가 개념에도 그런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온불교에서는 전무 출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작은 나에서 벗어나서 큰 나로 나아가는 그리고 무아를 통해서 이제 불교 같은 열반을 많이 추구했다고 한다면 물론 초기 불교 얘기긴 하지만 저희는 무아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공을 받들어서 구체적인 삶 속에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데 또 많은 초점을 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가적 전통의 뿌리가 온불교에 좀 중요한 영향을 줬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근대적 요청이 아닌가 싶어요. 근대에 실제로 전통 불교권에서도 근대기에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틴나탄 스님 같은 경우도 참여 불교를 인게이지 부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 불교 자체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은 이제 1920년대 이미 그 사회주의권에서 반종교 운동으로 해서 이제 많이 문제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종교가 도대체 아편이 아니고 종교가 어떻게 유용한 것이냐라는 어떤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근대계 문제의식이 저는 이제 맞물려서 소태산의 문제의식을 해결하는데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첫째, 모든 신앙과 여러 수행을 이론상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신앙과 수행은 불교 전통에서도 신앙은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바탕이 되거나 아니면 수행을 직접 깊이 할 수 없는 제가자들이 어떤 신행하는 어떤 정도로 많이 이해됐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불교가 타력정교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은 출가자 중심으로 얘기할 때 타력정교를 많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신도들이나 어떤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타력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불교가 자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타력적인 요소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수행의 어떤 수양의 한 축으로서 제시되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동안. 물론 이제 정토교 같은 경우는 신앙을 중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통해서 그 정토 극락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력적인 측면이지만 자력화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시대 이후로는 서방정토보다는 유심정토로 해서 내 안의 자성부를 자신미타를 찾아서 극락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력적 요소가 있지만 이렇게 양립해서 자력과 타력을 병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좀 제가 볼 때는 원불교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신학문에서 신앙의 대상뿐만 아니라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방법까지를 밝혀서 타력을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신앙하면 신앙의 대상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무엇을 믿느냐, 부처를 믿냐, 뭐 하느님을 믿냐 이런 어떤 대상을 먼저 떠올리는데 대상과 함께 원리를 밝히고 계십니다. 신앙의 원리는 불교가 불교 전통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인과보응의 원리입니다. 인과보응의 원리에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불공하는 법을 밝히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의 대상은 대상을 그 네 가지 범주로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게 사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도나 어떤 의례를 할 때 기도를 하면은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법신불은 진리불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진리 무소부재하고 우주의 편만한 진리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은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응용무념의 도로서 인과보응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부모는 무자력자의 도를 통해서 인과보응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동포는 자리이타의 도로서, 그 다음에 법률은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으로서 그걸 드러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대할 때는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보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모에게는 그 무자력자의 도를 채받아서 거기에 보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포는 자리이타의 도로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또 보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률은 또한 그런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으로서 이제 권장할 조목과 금지할 조목을 가지고 인간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보온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보응의 신앙의 대상을 이 사은으로 구체로 밝혀서 구체적인 대상에게 거기에 맞는 불공을 하도록 하는, 흔히 말하는 실제 불공을 하도록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신학문을 별도로 건립하면서 이 신학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진리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상 합의할 수 있다라는 그 무한한 타력의 위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밝히고 계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행문을 통해서 또 이 부분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정할 때 공부만이 아니라 동할 때 공부를 함께 밝힘으로써 동과 정의 두 사이에 한결같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깊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숲속이나 산중으로 세속 위를 떠나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은 산중이나 숲속이 따로 없습니다. 미얀마의 어떤 수행처를 가보면 이미 스님들께서 다 그 아이폰, 그 아이패드를 다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세상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또 뭐 유론이라고 하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유론에 제가 아는 스님이 계셔서 방문해 보면 이미 산 꼭대기에도 다 수신기가 달려 있고 거기서 다 세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이미 세상 자체가 그 산중이니 생활이니 산중이니 세관이니 출세관이니 이런 구분이 없어진 시대가 됐고요. 또 거기에 맞게 수행법도 변화된다고 보고 그 큰 원인이 예전에는 물질적 환경이 그렇게 급속하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등장하고 새로운 욕구들이 계속 출현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적극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의미에서 수행이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어떤 그런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법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도 정할 때 공부보다는 정할 때 공부는 기본이 되겠지만 동할 때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수양론을 펴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온불교 수양의 특징을 잡아온 건데요. 첫 번째는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도록 한 점. 두 번째는 일상의 대상에 대한 실제불공을 통해 무한한 타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상의 경계에서 자력을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자력과 타력의 병진 조화, 진리불공과 실제불공의 조화, 또 정시공부와 동시공부의 조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사막의 수양을 사막의 수행을 좀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온불교 이 수행의 과정은 또 구체로 들어가 보면은 정기 공부와 상시 공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정할 때 공부와 동할 때 공부의 틀에 맞춰서 제공해 주는 건데요. 정기 공부는 과거 불가의 이제 입선, 동화 이제 그 원래 이제 초기 불교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 이제 우기 때 주로 이제 일정한 곳에서 이런 그 정주하면서 수행을 하는 게 전통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주하는 전통이 아니라 계속 탁발하면서 유행하는 전통인데 우기 때는 특별히 이제 그 날씨 그 외부적인 조건도 그렇지만 그 불상생을 어기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일정한 정사에서 머물러서 기간을 보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동하선 동기와 그 하기를 보통 이제 수행철로 잡고 집중해서 이제 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동화선의 전통을 온불교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정기 공부라 해서 일정한 기간을 훈련원에 들어가서 집중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정해진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에 와서는 상시죠. 일상생활에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응용할 때, 우리 심시작용을 할 때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에 주의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자는 같을 동자에서요. 함께, 사막이 함께 실제로는 생활에서는 필요하거든요. 실제 경계에서는. 수양 따로, 연구 따로, 취사 따로 이제 정기 공부에서는 공부를 하지만 실상에서는 동시사막으로 해서 지금도 제가 온전한 마음을 챙기면서 어떤 얘기를 순서 있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적절하게 이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상시에 이제 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시 공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기와 상시는 이제 정과 동으로 이제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이 사막 전체로 볼 때도 이제 수양 연구와 주로 이제 정의 위주로 된 공부라고 한다면, 작업치사는 동을 위주로 하는 공부고요. 또 그 안에 각각의 과목이 또 이제 서로 짝을 이루고 근계와 상황, 또 내외, 동정이 좀 걸라 맞도록 체계를 잡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양의 방법으로는 정신 수양은 연불과 자선이 주가 되고 있고요. 사리 연구는 뭐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그다음에 정기일기, 그다음에 작업치사에서는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렇게 과목 이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각각의 공부법은 정과 동, 안과 박, 본말을 조화와 병진을 통해서 원만한 인격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잡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화는 뭐지? 회화. 예. 강연 회화. 네네. 회화는 강연과 회화는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뒤에 뒷장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보통 불과에서도 그 문답을 서로 하거든요. 문답을 하는데 또 티베트 전통에서도 이제 일정한 단계가 되면 이제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문답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가 있긴 있는데 강연과 회화는 강연은 격식을 갖춰서 저 같은 경우도 일종의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대상을 앞에 두고 격식을 갖춰서 해두를 단련하는 방법이고요. 회화는 뭐냐면 이건 강연은 이제 격식을 갖추다 보니까 자유로움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화는 이제 끝나고 또 대화를 나누겠지만 자유롭게 자기 지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강연과 회화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공부 방법으로 실제로 표현된 거는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 근대 교육의 한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해서 사리 연구를 좀 사리 연구 과목이 좀 많잖아요. 강조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과 회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과목들인데 강연과 회화는 적어도 함께 해야 하는 더불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면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정신수양의 두 과목 같은 경우도 연불자서는 이제 보통 수당시대 이후로 보면은 그 불교 전통에서도 그 경전 전통보다는 어떤 그 실천 전통이 많이 중심이 되거든요. 선이라든지 정토 이 두 사상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선을 중심으로 뭐 화엄이나 천태를 끌어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이제 교보다는 어떤 선 혹은 실천이 중시되는 형태로 후대에 흘러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동아시아 전통의 두 개의 어떤 중요한 실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불과 자선은 공법이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 공덕은 다르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다만 이것은 이제 쓰임에 있어서 연불은 주로 외경이 가까운 시기에 동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저녁에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계속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정신을 안정시킬 때 연불을 통해서 연불의 방법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보통 그 문구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일경에 집중함으로써 잡념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처음에는 나무 아미타불을 스스로 내가 암송하는 것이지만 함께 운곡을 따라서 암송하다 보면은 그 운곡만 남고 제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타 불이의 어떤 삼매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또 자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선은 이제 주로 아침에 주로 저희들 하는데 외경이 먼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주로 많이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단전에 주해서 선을 주로 하는데 보통 이제 화두를 들다 보면은 화두가 걸리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또 우리가 육군이 다 머리에 있기 때문에 화기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두는 잠깐 맑은 정신에 들 수 있도록 했고 실제는 단전에 마음을 주도록. 이 단전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단전이라는 용어는 도가 전통에서 많이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심신 수련할 때 단전을 많이 사용하는데 초기 불교 전통에도 아랫배를 통해서 호흡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불교 전통에서도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많이 수용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랫배에 마음을 두고 아랫배 저는 단전에 코가 있다고 보고 단전을 호흡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과 호흡을 단전에
일치시켜서 호흡을 하게 되면 처음엔 제가 단전을 챙기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그 호흡의 리듬에 제가 사라지고 산매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불과 자선은 그 쓰임에 있어서 이제 안팎, 외경과 내경의 차이는 있지만 그 깊은 수양력을 얻게 하는데 요긴한 방법이다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사리연구 과목에서는 아까 잠깐 강연회화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과 자유, 또 격식을 갖춤과 격식 없음을 양면을 두루 해서 우리의 지혜가 막힘없이 단련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 공부의 방향로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공부의 방향로를 알게 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경전이라는 것은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거기 때문에 일과 이치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전 공부를 통해서 강연회화를 하고 또 그 깊은 의도 성리를 연마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감상이 들거나 어떤 자기의 심신작용 같은 걸 통해서 얻어진 과정들을 정기일기라고 해서 저희는 일기를 기재합니다. 그러면 그거가 보면은 그 일기가 뭐냐면 산경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일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얻어진 일과 이치에 대한 체험이나 경험들을 또는 의문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당에 가거나 또 이제 단이 있어요. 저희가 속한 단이 있는데 10인 1단으로 단이 조직되어 있거든요. 단에 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답하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문답하고 주변의 동지들이나 또 스승님의 문답을 통해서 이제 깨우침을 얻기도 하고 또 공부 방향을 또 새롭게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도와 성리 공부는 의도는 뭐 화두랑 비슷한 의미로도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화두는 아르마리가 껴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도는 왜 의도를 따로 뒀냐면 그러니까 화두라고 할 때는 약간 성리 공부하고 가까울 것 같아요. 성리는 모든 분별을 다 놓고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에 합일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말 그대로 의심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치나 일에 있어서 대소유무 이치나 시비예의 일에 있어서 의심나는 제목, 물론 거기에는 과거의 불조의 하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의심나는 제목이 다 의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당장에 당면한 과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설명서를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걸 해결해 가는 것처럼 현실의 무지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근본 무지를 밝히는 지혜만 밝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무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무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현실 무지를 그때그때 맞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의도 공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 공부를 통해서 근본을 더 깊이 밝히는 공부가 있지만 의도를 통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분석을 통해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는 공부를 실제로 이렇게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안에 앉아서 아니면 선방에 앉아서 선만 하다 보면은 이 의도 공부는 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의도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도 성리 공부는 이렇게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의도 성리 공부를 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치사 공부에는 주의와 조행을 뒀는데 주의는 그러니까 작업치사라는 것은 실행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작업이란 말은 업을 짓다잖아요. 업은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심신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24시간 업을 짓고 있어요. 이 말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업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24시간 우리는 끊임없이 업을 짓고 있는데 과거에는 업을 짓지 않도록 보통 우리가 열반에 든다고 했을 때는 업이 다 했을 때 열반에 든다고 하거든요. 다시 업을 짓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우리가 심신작용을 그만둘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업을 짓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묵은 어떤 악업은 제거하는데 참여를 하고 제거하지만 또 끊임없이 업을 지을 때는 정의를 바로 세워서 신업을 바로 짓도록 하는
적극적인 이제 실천의 공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려면 반드시 유념 조항이라는 게 필요해요. 실행 조목이 필요한 거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으로 보통 나오겠죠. 뭘 할 것인가, 뭘 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혹은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계문을 가지고 하거나, 계문은 이제 하지 말자는 조목이고요. 설성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자는 조목이죠.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실제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허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두 다리를 딱 붙이고 앉는 걸 유념으로 삼고 있어요. 붙이고 앉을 때도 다리를 쉽게 꼬거나 또 이렇게 올려서 앉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항상 요즘은 두 다리를 바닥에 딱 붙이는 걸 유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평소에 유념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발을 올려버려요, 제가. 다리를 꼬거나. 그때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그 주의심을 갖는 것. 이게 주의 공부예요. 그리고 조행은 뭐냐면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 결과. 안과 박으로 실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게 주의 조행 공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들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일기를 작성하는데, 이제 요즘은 제가 좀 띄엄띄엄 작성하는데, 매일매일 상실기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기는 번수를 기재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 있어요. 하기로 한 거 안 하기로 한 걸 체크해서 번수 아니면 OX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을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수행을 점검하는 거고요. 정기일기는 이제 감각된 일이 있거나 감상이 된 일이 있거나 또 심신작용을 처리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기재를 해서 이 심신작용 정기일기, 그러니까 감각 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 같은 경우는 정기일기라고 하는데, 정기일기는 상시 공부의 자료가 돼요. 또 상시 공부에 이제 번수로 이제 자기가 하기로 했던 거 안 하기로 했던 걸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은 그거는 정기 공부에 또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기와 상시가 다시 연결되도록 해서 동과 정으로 아울러서 공부가 실질적인 공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훈련법이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좀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표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엄불계 훈련법을 수양학의 체계로 해서 이제 도표로 이제 제시한 것이니까요. 참고로 보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